그러나 세상은 한국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세상은 그냥 질주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경쟁에서 그냥 밀려나지 않습니까? 포드가 수십 조를 쏟아부었는데 결국 전기차 경쟁에서 여러분들 손을 든 겁니다. 제가 이런 방송을 가끔 내보내는 것은 야 우리 나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진짜 정신 차립시다. 세상이 뭐 현지 누나 이렇게 하고 살 세상이 아닌 겁니다. 그냥 밀려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드 CEO가 짐 팔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포기 선언하네요. 대형 전기차들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대신 우리는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승리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이런 픽업 트럭을 좋아하죠. 픽업 트럭을 힘이 센 트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트럭을 이제 전기차로 만드는 19조 5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네요. 그걸 감가상각 처리하고 손을 떼는 겁니다. 이 F150 모델이 아주 튼튼한 트럭이죠. 그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중단하는 겁니다. 기술 전쟁에서 밀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치열하고 경쟁에서 밀려서 사라지면은 뭐 별로 슬퍼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망하고 흥하고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를 굉장히 처음에는 통절하고 애절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봤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고 원래 한국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흥망성쇠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으면은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우측 가장 상단에 칼럼이 하나 들렸네요. 이번 결정을 이 포드는 배웠다. 이런 브루틀이라는 용어가 영어로 뭐 어마어마한 이런 그 잔인한 치열한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 교훈을 브루틀한 어마어마 잔인한 전기자동차의 교훈을 배웠다. 얼마 투입하고 하나로 얼마 투입한 겁니까? 하나로 여러분들 19조 원 정도 투입하고 손 튼 겁니다. 망한 거죠. 뭐 이 분야에서 손을 털고 나간 건 시장을 포기한 겁니다. 테슬라가 이 시장을 먹겠죠.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사업에서 195억 달러의 대규모 감가상각을 발표하면서 전기자동차 전환에 급저등을 걸었습니다. 포드 CEO 짐 팔리는 대형 전기자동차 트럭 전기자동차가 절대 돈을 벌 수 없을 것임을 인정하고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 강화를 전략을 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기자동차 사업의 수익성이 정부의 보조금과 의무 규제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고 규제 완화와 세금 그러니까 아마 세금 공제를 많이 해줘 가지고 보조금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던 모양입니다. 어떻든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기회가 된 거죠. 시장을 전부 다 거의 독식하게 된 겁니다. 포드 자동차는 전기차 사업에 19조 5천억의 감가상각을 단행한다고 이게 완전히 이런 포기하는 거죠. 대형 전기자동차가 결코 돈을 벌 수가 없고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한 대당 5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6,500만 원 여러분.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정부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그렇게 연명해 왔는데 이제 뭐 도저히 CEO가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했어. 다 포기한 거죠. 제조업을 전부 다 중국이 다 먹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죠. 자식들은 뭐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중독이란 것이 이렇게 겁이 나네요. 이번에 이제 사망한 라브 라이너 감독이죠. 특히 해리가 셰리를 만났을 때 이분이 이제 우리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상을 차지하는 인물인지를 모르는데 대단한 인물 같네요.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며칠간 여러분들 보도를 할 정도니까 홀리우드의 레전드 신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헐리우드의 신화 라브라이너에 대한 추모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실린 걸 봐가지고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친아들에게 이제 죽음을 당한 거죠. 아들이 2명이네요. 이번에 이제 부모한테 가해를 한 사람은 차남인데 이제 올해 이 롭 라이너가 78세, 미셸 싱어 라이너 부인이 68세, 아들 2, 딸 1가 있는데 이제 아들 닉 라이너가 32세에 이제 부모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13살 때부터 여러분들 약에 손을 댔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인 겁니다. 어느 세상 부모가 마찬가지지만 뭐 최선을 다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제 보니까 유명 영화 감독 롭 라이너와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의 아들인 릭 라이너가 사건의 주범인데 10대 시절부터 13세 때부터 그리고 이제 부모가 그걸 알고 14세부터 그 14세부터 32세니까 한 18년 정도를 부모가 노력을 한 거죠.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유타의 학야 프로그램 재활시설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네요. 그런데 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한 팟캐스트에 나와서 나와 닮았지만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깔끔한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대학에 간 누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남 일녀를 뒀네요. 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구하려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닉은 자신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약물 중독에 빠진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듣기 좋아하는 질문은 배경이 이런데 어떻게 마약에 빠질 수 있나요? 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본인이 받은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어쨌든 뭐 약물 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보냈네요. 재활이 이렇게 힘든 모양입니다. 약물 중독 같은 경우는 대개 한 40% 60% 정도가 다시 여러분들 재발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또 홀리우드 영화도 많이 사양길이죠. 자, 세상에 여러분들 본인이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영화 감독으로서 명성을 누렸는데 결국 이제 자식 농사에 실패를 한 거죠. 약물이 그렇게 겁난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약물도 그렇고 뭐 커피, 알코올, 그다음 뭐 과자 같은 것도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좀 중독성이 강하고 게임,
투자도 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미삼아서 해야지 목숨 걸고 하면 또 중독이 되니까. 그죠? 과자도 그렇고 저는 일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독성 강한 그런 본인이 너무 좋아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가까이 다 치워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가끔 이제 지인들 집에 가면은 알코올 같은 걸 많이 배치를 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와인도 많고. 저는 일체 와인이나 이런 걸 집에 안 두거든요. 있으면 먹으니까. 그죠? 그 다음 뭐 꼬냑도 이런 것도 이런 있으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독을 피하는 가장 멋진 방법은 손 가까운 데 안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되게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유발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치료하는 첫 단계가 보니까 집안에 그런 와인이나 이런 게 없어지도록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더군요. 아무튼 간에 참 안 됐네요. 이렇게 중독이 겁난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시사 문제 이 정도 마치고 이제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많이 내려가지고 뭐 다 고민 조금 오늘 올랐습니다만 한 8만 7천원 그런 정도가 됐는데 이제 오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런 투자 문제는 2020년도에 비트코인에 관한 스테판 박사가 올린 글이 있네요. 이거부터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알코올 저는 요즘에는 전혀 안 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한두 잔씩 했는데 자 여기 보시죠. 대가들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테판 박사고 지오바니 박사인 겁니다. 그게 비트코인 가격을 그냥 연구 주제로 한번 삼아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오늘 타임라인에 스테판 박사가 올린 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깔끔하게 여러분들 글을 올렸는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파노 박사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10시간 전에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올린 겁니다. 회귀 분석을 비트코인 가격의 역사적 추세선을 분석해 가지고 선형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로그 함수가 Y고 그다음 비트코인의 탄생 날짜가 여러분들 age 날짜가 로그고 로그 함수입니다. 기울기가 5.6867로 여러분들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회귀 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다음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것도 비슷한 성격의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찾아냈는데 기울기가 5.8310입니다. 대단하네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026년도 5월 달에 OLS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거는 13만 5천 불, 그 다음에 퀀타일 회귀 분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정한 것은 12만 3,500불. 그렇게 여기에 검정색은 가장 전형적인 OLS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된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가정치를 줘 가지고 이렇게 보였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실 건데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안해할 때 소신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이분이 자료를 한 번 더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이렇게 올려준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공부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OLS는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라는 그런 회귀 분석법이네요. 우리말로는 최소 자성법.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예측의 평균적인 경향이 중요할 때 사용합니다. 또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퀀타일 회귀 분석 방법이 있네요. 그거는 퀀타일 회귀 분석 방법은 뭐 예를 들면 가격 데이터가 좀 극단적인 값이 강할 때 많을 때 그때 아마 퀀타일 회귀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이 두 개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OLS 회계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13만 5천 불, 퀀타일 회계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12만 3천 불, 두 개를 합쳐가 여러분들 절반으로 나누면 평균값이 13만 불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측을 하네요.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 이미지는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경과 연령과의 관계를 로그 스케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Y값도 로그를 취한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의 로그 값입니다. 그다음에 X도 비트코인의 탄생 일수를 뭘 처리한 겁니까? 로그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로그 스케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차트의 제목은 로그 비트코인 프라이스 대 에이지, Y는 프라이스고 X는 에이지고, 그 다음에 OLS 분석 방법, 퀀타일 리그레션 분석 방법 두 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란색들은 실제 가격입니다. 이 실제 가격을 회귀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추정해내 가지고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한번 참조하고 뭐 낙담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쭉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 이제 오늘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뭐 투자를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난한 투자, 무난한 투자는 미국의 성장주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투자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고 또 강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5천여 개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 ETF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변동성이 높고 수익성이 높은 것을 원한다. 그렇게 하면 반도체 섹터 ETF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SMHX나 SMH는 훌륭한 ETF들이죠.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엊그제 반도체 ETF가 4%에서 5% 빠졌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평균 따지면 한 25%에서 30%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그 다음으로 큰 것은 미국의 기술주 섹터 ETF죠. FTC나 그 다음에 뭐 VUT 그 다음에 XLK 이런 것들은 미국의 기술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 60개 정도 투자하는데 변동성은 반도체 섹터보다 좀 낮고 그 다음에 동시에 수익성도 반도체 섹터보다 낮으니까 대개 20% 전후에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연평균. 그렇게 무난하게 투자하려면 ETF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안 탄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욕심이라는 것이 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나는 변동성이 좀 큰 것도 감내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산의 10%를 떼내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은 훨씬 더 크죠. 그 대신에 이제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그거를 흔히 비대칭적 수익률 혹은 비대칭적 배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 투자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아주 간단한 거죠. 뭐가 그렇게 간단하냐.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더 간단하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매입을 늘리니까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산다는 이야기는 유통 물량이 제거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일단 기관 투자자가 사면은 그거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럼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비트코인 투자를 최대치 10% 정도 투입한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에 돈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런데도 이게 가격이 뭐 절반 가격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동요를 하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레버리지를 진 비트코인 투자이기 때문에 MSTR이라는 회사는 더 떨어지지만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더 사겠죠. 지금 160불 되면 너무너무 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이분이 MSTR의 사장입니다. CEO 마이클 세일러는 창업자고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막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런 부도가 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또 9억 8,0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해서 본인들의 금고에 10만 645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총 67만 126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것은 존재할 전체 비트코인의 3.2%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관계없는 거죠. 사람들이 걱정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을 전부 다 소음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갖기가 힘드니까 중단 없이 계속 사모으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지금 예를 들면은 만불 생기면은 어떤 주식 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방송 보신 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만불 정도가 돈이 생겼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뭐 1,500만 원 정도가 여유자금이 생겼다.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엔비디아 투자하신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테슬라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반도체 SMHX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보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시장을. 그러니까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선택권을 돌리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퐁리 아마 베트남계 미국인 같네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문제로 보고 있고 단기적인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세대간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제너레이셔널 에셋 클래스 세대간 제너레이션 웰스 트랜스퍼 세대간 부의 이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긴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익성을 그들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순매수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은행이 채택이 증가되고 국가 레벨의 채택이 증가되고 2020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단히 여러분들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 미국의 미 연준의 신임 의장이 비둘기파가 돼서 여러분들 금리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이런 환경에서 여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폭리는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유동성 문제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좀 가격이 침체가 되고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투자를 중지하거나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유자금이 만일 $10,000,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정도가 생기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한 분이 그리스 킴님께서 저는 비트코인 ETF하고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라고 답했으면 저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 투자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다른 분은 나는 공 박사님 추천한 SMHX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가 보는 미래에 대한 그림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ETF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산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로섬이잖아요. 기관들이 많이 매입하게 되면은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뭐 복잡한 산수가 필요 없고 포지티브 썸이 아니다면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유통량이 줄어드는데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공 박사님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지는 건 뭐 다른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뭐 오늘만 사는 게 아니니까 1월도 살아야 되고 2월도 살아야 되니까 제로섬이잖아요. 내가 가지면 당신은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투자 논리인 거죠. 오늘 그거를 한 분이 잘 정리했네요. 보시면은 마이클 세일러는 총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축적하는 겁니다. 내가 사면은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축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뭐 복잡한 여러분들 무슨 뭐 해시레이트가 어떻고 이런 거는 좀 고차원적인 이야기고, 조금 전에 스테판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로그 스케일 함수에 따지게 되면은 기울기가 5.8이다 이런 거는 나중에 취미 삼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여기서 많이 사모으면 다른 사람이 사모을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요. 비트코인 축적은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획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은 경쟁자들이 획득할 수 없는 비트코인입니다. 만일 이런 마이클 세일러가 10,000개를 사면은 10,000개는 영원히 유통 물량에서 제거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사모으게 되면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프리미엄은 여러분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간단한 거죠. 이거를 받아들이면은 투자하는 거고 이걸 안 받아들이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이런 160불까지 떨어졌는데 뭐 어떤 분들은 또 150불 140불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뭐. 떨어진 데는 한계가 없으니까 오른 데도 한계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이 침체가 됐을 때 진짜 투자할 수 있느냐 이런 용기는 본인이 소신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제로섬이라 보는 거죠. 제로섬 게임으로. 여기 이제 비트 스트래티지라는 사람이 제안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이야기죠. 어차피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프리미엄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제로섬에 동의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거고 동의할 수 없으면 투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만일에 부도가 나면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판단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죠? 예.
제로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주체가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것은 경쟁자들이 해당 수량을 획득할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은 경쟁자들이 획득할 수 없는 비트코인입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트 같은 대형 투자자의 대규모 매수 및 장기 보유 전략은 해당 비트코인을 시장 유통에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는 영원히 안 팔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요. 이것은 시장에서 구매 가능한 유동성 리퀴디티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희소성 기반의 가격 프리미엄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뭐 절대량을 많이 가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겠죠.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과 가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수익률보다도 총 비트코인 보령 확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미국의 여러분들 한 50여 개의 은행 가운데 25개 정도가 비트코인을 담보자산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담보를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용을 여러분들 JP모간이 창출하려고 하는데 JP모간이 그냥 창출할 수는 없고 비트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이 가진 사람이 비트코인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뭐 MSTR 미래를 비트코인 미래하고 거의 동일시하니까 비슷하게 움직일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좋은 일들이 아니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현재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겠느냐.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한국에서 MSTR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분께 질문하셨는데 MSTR은 자기 대신에 회사가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자본을 확보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비축하는 거죠. 아주 특별한 독특한 그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가격이 만일 오를 거라고 확신하게 되면은 수익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반드시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 현물을 살 수도 있고 현물 ETF를 살 수도 있고 그다음 MSTR 같은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가장 변동성이 큰 것이 MSTR 주식을 사는 거죠. MSTR 주식을 가장 사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너무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쉽게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 뭐 그런 현물 보관에 따르는 다양한 고민들을 없애주니까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법정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게 되는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비트코인을 여러분 보유하지 않았을 때하고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화폐 제도 같은 부분까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사람들이 각성을 하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어느 나라 화폐든지 간에 화폐 가치가 7에서 9% 매년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한국은
대미 달러 대비해서 더 약세니까 거기다 플러스 달러 대비 약세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집권한 정부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와 같은 그런 좌파 정부의 정책이란 것이 어떤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 통화량 팽창하고도 맞물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심각한 주제를 원화가치 구매력 하락에 찾아야 되는 거죠. 미국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여기 이제 오늘 로렌스 레파드라는 분이 월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나이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번에 본인이 쓴 책을 백악관에 보냈더만은 트럼프 대통령님 사인을 한 편지를 보내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무된 아주 이런 긴 글을 쓸 수 있는 보기 드문 분이고 일찍부터 금은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금과 은을 투자한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글이 나오면 항상 관심 있게 이분 글을 봅니다. 이분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금이 모든 금융자산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금과 비트코인이 1% 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앙정부가 법정화폐 인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현대 국가들의 재정 적자 문제와 국가 부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돈을 더 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인쇄를 절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금, 은,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저는 이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분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 이 로렌스 레파드라는 분의 상황인식은 저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법정화폐가 여러분들 물밀듯이 쏟아져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야기죠. 그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로렌스 레파드님입니다. 녹취록을 한번 풀어보니까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허세입니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인식할 때는 좀 늦은 겁니다. 450조 달러 규모의 불건전한 법정화폐 자산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와 가지고 사운드마니 건전한 자산으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본 이동이 10%만 발생하더라도 건전한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는 겁니다. 통찰력인 거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가 없을 것이다. 돈 찍어낸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이름들 알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 사람들이 이름 돈을 빼가지고 사운드마니 프린트할 수 없는 자산에다 돈을 집어넣을 거다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인쇄를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통화를 인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통화 인쇄가 멈출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자기의 피 같은 자산을 인쇄될 수 없는 것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10%면 45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설을 보시고 뭐 다 맹목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 저렇게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구나. 1980년대 금이 모든 금융자산의 20%를 차지했던, 그러면 1980년대 금이 20%를 왜 차지했냐. 그때 인플레이션이 심했거든. 현재는 비트코인과 금은 모든 금융자산의 1%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잠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 통찰력을 사는 겁니다. 20%입니다. 20%.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대를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유가 위기로 인해 금에 대한 신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때는 금밖에 없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달러의 구매력을 이런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이것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미국 사례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그럼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은 달러와 표시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성장주나 기술주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금 ETF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 업계에서 이제 비교적 돈이 좀 많은 어떤 부자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한번 드려야겠다. 이건 아주 큰 부자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자입니다. 여기 이거를 올린 겁니다. 브리티시 홀드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 포트폴리오에서 소수 지분을 차지하는 그런 여러 비트코인 재무회사의 주식들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자산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IBIT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그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그다음에 MSTY, STRC.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발랑기문 거 하니까 이 사람은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돈을 할당하는 것을 세이빙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축이라고. 비트코인 사는 걸 저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짜 투자는 뭔가 하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런 투자하는 것을 투자라고 보는 것.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하는 연구 우선주 STRC 뭐 배당이 한 10% 정도 주죠.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인컴 배당주로 보는 겁니다. 배당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부자는 비트코인을 사는 것을 세이빙 저축이라고 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가 비트코인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세이빙이라고 본 겁니다. 비트코인을 세이빙이라고 보는 겁니다. 롱텀 세이빙. 그리고 진짜 투자는 MSTR에 투자하는 걸 진짜 인베스트먼트로 투자한 겁니다. 조금 새로운 시각이죠. 그래서 부자 시각을 우리가 배워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모으거나 현물을 비트코인 ETF를 사모으는 것을 이게 롱텀 인베스트먼트 장기 저축으로 보구나. 그걸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자 포트폴리오니까 그냥 참조하신데 뭐 여기서는 이거는 대부분 10% 이내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 한번 보시죠. 결국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방송 내에서 아주 중요한 게 어디에 투자할 건가 이거지 않습니까? 그지? 여윳돈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매달 예를 들면 돈이 좀 생겨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죠. 이 빨간 옷을 입은 여러분들 이 방송국의 사회자가 마이클 세일러를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이 방송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동으로 여러분들 나오는 걸 봐가지고 최근에 찍은 것 같아요. 이 여기자 뭐라고 보는가 하니까 만일에 여윳돈이 뭐 여기서는 100만 불이라 했는데 뭐 한 10만 불 정도라고 보죠. 생기면은 어디에 집어넣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자가.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한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만불 여윳돈이 생겼다.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창업자는 뭐 단호하죠. 이분은 이야기는 마이클 세일러는 100만 달러가 추가로 생긴다면 그 돈의 10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죠? 아주 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고민이 이 사람은 없는 겁니다. 투자의 고민이. 마이클 세일러는 뭔고 하니까 본인한테 여러분들 회사 돈이 생기든 개인의 과외 돈이 생기든 관계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이런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너무나 심플한 겁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무슨 뭐 기대 수익률 따질 것도 없고.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 이 질문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만불 정도의 가액돈이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공박사님 저는 SCHG 투자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FTC 기술주 섹터 ETF에 투자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SMHX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여기에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자본에 대한 디지털 독점이며 연간 30% 이상 성장하고 있고 1배 수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글이 이름들 30배 넘었을 거고 배수가 테슬라가 45배 수익 대비 여러분들 주가가 45배 이렇게 될 건데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너무 낮게 지금 가격이 형성돼 비트코인 8만 불은 그냥 거저입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금융 투자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래입니다.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 저한테 누가 여러분들 공박사가 지금 $10,000가 생겼다. 그럼 어디 투자해? 난 전부 다 이런 MSTR 투자하겠거든요. 비트코인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전부 다 이런 MSTR 투자하겠다. 앞에 여러분들 중동 부자가 이야기한 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망하면 어떻습니까? 망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합니까? 마이클 세일러가 망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어마어마하게 싸다는 겁니다. 구글이 지금 30배 이상이 되고 테슬라가 45배 이상이 되고 엔비디아가 35배 정도 되는데 이건 한 배 수익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다 판단이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그래서 오늘 스탠포드 통계학 박사인 프레드 크루그 박사를 가보니까 뭐 이런 분들은 크루그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MSTR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 안 되는 분야죠. 많이 투자하면. 저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고 더 투자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계속해서 사모으지만 변동성이 아주 큰 그리고 파산 위험도 뭐 완전히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 프레드 크루그 박사 이분은 뭐 어마어마하게 이런 자기 자산의 70% 정도를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여러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비트코인이 금의 가치를 실패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비트코인의 금의 가치를 10배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이
비트코인 ETF와 MSTR이 합해서 220만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2030년까지 1000만 개를 초과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1815년 존 제이콥 앱스터가 매입했던 맨해튼 부동산과 정확히 같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10년 안에 초기 보유자들의 물량은 대부분 사라지고 기관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웃고 넘어가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크루그 박사 지적 중에 맨해튼 부동산 건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해튼 부동산을 그냥 샀던 것이 대박이었지 않습니까? 사이버 세계에서 여러분들 디지털 건강이 개발이 된 겁니다. 그게 16년째입니다. 근데 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를 더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울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죽었다. 나는 퀀텀 컴퓨팅을 양자 컴퓨팅을 이해를 못하지만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12만 불 가기 전에 아마 이번에 4만 불까지 내려앉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MSTR 주식 투자를 이야기한 거는 그냥 과외로 돈이 좀 생기면은 MSTR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은다는 이야기인 거고 자산 비중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데 비트코인 가격 확신이 있는 분들은 과외 소득이 생기면은 꾸준히 사서 모으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파산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변동성은 엄청나게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서 모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명히 전제 조건은 자산의 가장 많은 부분은 기대 수익률을 예상 가능한 미국의 ETF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중에 10% 내외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의 일정 부분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에서 부자 이야기한 거 똑같습니다. 현물 ETF, 현물 비트코인 현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주식을 골고루 가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런 거 여러분들 이런 건 진짜 1815년에 존 제이콥 에스터가 매입했던 맨해튼 부동산과 정확히 같습니다. 크루그 박사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세상이 계속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지금은 구세대가 금을 좋아하지만 신세대는 금보다는 디지털 금을 더 좋아할 거다. 선호도가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이야기 뭐 다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숱하게 나올 거거든요. 세일러가 파산할 것이다. 세일러가 파산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일러 주식은 계속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본인의 비전하고 투자의 가설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그런 가설들을 접하고 그것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여기 이제 이 공병호 TV 4층 투자방이나 밴드를 초청해서 가입시키는 걸 통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피해액이 굉장히 크네요. 제가 무슨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안 봅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제가 일단 여러분들 방송 준비하는데 8시간에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고 그다음 국내 유튜브를 그냥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봅니다. 하나도 안 봅니다. 뉴스도 안 보고. 그러니까 사기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실방송을 통해서 방송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 시간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흥미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흥미가. 그냥 실방송 이것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준비해 가지고 이거 준비하는데 8시간에서 한 10시간 매일 투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소개드렸지만 몇 분이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보시면은 유튜브 측에 신고도 좀 해 주시고 뭐 내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범인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예 안 보니까 전혀 안 봅니다. 하나도 안 봅니다.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페이스북도 안 봅니다. 전혀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각별하게 조심하셔 가지고 이 전 재산을 날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 스캠들이 이런 날로 고도화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기하는 사람들은 제 이미지하고 목소리를까지 여러분들 복제를 해가지고 내보낸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어제 테렌스 미첼이라는 분이 본인 고객 한 분이 완전히 비트코인을 털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올린 겁니다. I have a Bitcoin client who just lost all his Bitcoin. 어렵게 만든 비트코인 한 개를 전부 다 날려버린 겁니다. 이 글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고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 부유하지 않았던 한 고객이 마침내 비트코인 한 개를 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고객은 보안 및 상속 프로토콜을 위해 코인베이스를 떠나 분산된 멀티시그 보안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돈을 2배로 불려주겠다는 트레이드와 접근했고 그 트레이드는 심지어 고객과 사랑에 빠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이분이 이혼을 해놓으니까 그 상태에서 고객이 여성을 가장해 접근한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피터 비티시 어드바이어,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피터 던워스입니다. 시드니에 있는 분. 그리고 안체인드와 함께 분산된 멀티시그 설정을 마쳤기 때문에 단순한 스캠으로부터는 안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이제 본인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두 회사와 테레스 미첼은 이 고객이 피그 퍼즐링 스캠에 빠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피그 퍼즐링.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런 고객은 최근 이혼했고 어린 딸이 있었으며 비트코인 외에는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여성이 빠른 수익을 통해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말에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테레스 미첼은 수많은 통화와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 간청하고 설득했지만 그러니까 이 고객이 스캠이라는 걸 알고 절대 비트코인을 넘겨줘서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는데 나는 다 큰 성인이고 내 비트코인이다. 이 여자에게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레스 미첼이라는 분하고 피터 던워스라는 그런 이 분들이 노력해가 며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설득을 하려고. 그런데 결국 테레스 미첼은 고객으로부터 모든 것을 잃었다는 비참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 비트코인 소유자는 고도의 보안 설정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빠른 수익을 미끼로 한 피그 버처링 스캠에 빠져 전 재산인 비트코인 1개를 잃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허가 없는 속성 때문에 전문가들의 절박한 경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객이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내가 돈을 다 잃었다고. 예, 당신이 옳았어요. I'm crushed. 예, 나는 그냥 완전히 파산 상태가 됐습니다.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와 그녀의 부모를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기 위해서 예, 비행기 티켓에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테레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2월 26일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기 위해 비행기표를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사기가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밴드에 가입하면 주식 매매감 입금하면 리딩방으로 초청됩니다.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쉽게 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냥 일체 이야기 들을 거 없고 미국의 패시브 이런 ETF 투자하면 그냥 재산 불릴 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 10% 정도만 여러분들 고수익을 노리면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뭐 투자를 뭐 하려고 이런 밴드에 들어가 이런 돈까지 지불하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냐 이야기죠. 얼마나 불성실합니까? 공병호 TV에 들어와서 이런데 한 일주일 정도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감을 대부분 다 정리를 할 건데 이런데 비트코인을 왜 이런데 가가지고 밴드에 이런들 내가 밴드 초청을 왜 할 겁니까? 여기 이런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피그 버처링 스캠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 스캠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와 신뢰를 쌓은 이후에 거액을 가로채는 방식의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마치 돼지를 살찌운 데 도축하는 과정에 비유되어 이름이 붙였습니다.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피그 버처링 스캠. 예. 피그가 돼지고 버처링이 도살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허가 없는 자산 퍼미셔널레스 에셋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 은행이나 정부나 다른 제3자의 기관의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 없이 전송이라는 결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인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산에 대한 최종 처분 결정권을 개인이 지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키를 분실하여 돈을 잃었을 때 은행처럼 거래를 취소하거나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대개 주요 은행들이 공유한 것이 비밀번호 잘 쓰는 거하고 다단계 인증 사용하는 거하고 금융기관은 절대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민감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예기치 않은 전화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사기꾼들은 시간이 없다고 급박함을 조성하고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고 절대 남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하이퍼링크 URL 링크에 클릭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하고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사기 기술이 워낙 발전이 돼 가지고 그냥 재산을 전부 다 날리는 겁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고객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전체 번호 같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몇 분들이 아마 수억 정도를 잃어버린 모양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